안녕하세요. 노동법 개론 강의 맡은 이준희입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죠?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마음속으로 궁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처음 만나면 이것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고 뭐 너스레를 이렇게 떨고 농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뵙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많이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는 거 어색하시죠? 모르는 사람은 강의 인터넷 딱 틀어서 보기 쉽지 않은데 저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를 제가 진행해 나갈 때 제일 염려되는 게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발음 부정확한 거 이런 거 많이 염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틀린 말을 하거나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나 새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체 시간은 15시간이에요. 전체 15강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16강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 강의가 줄어들었어요. 그 15번 강의 중에서 2번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2-3번 더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뵈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바라기는 이게 잘 정리가 돼서 빨리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 개론은 노동법의 세부 주제들을 모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노동법의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수업도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두 번째 시간이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는 제가 기본적으로 매 회마다 일주일 전에 강의안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강의안을 미리 좀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가지고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고 오셔도 좋고 그냥 출력만 해가지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내용 숙지하고 중간 기말고사 볼 거거든요. 시험 볼 때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안 말고 조금 더 깊이 노동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도서출판 신조사에서 나온 김형배, 박지순 공저 노동법 강의가 있습니다. 그 노동법 교과서가 지난주 지금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신 날은 16일이겠지만 저는 지금 한 주 전이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지난주에 16일 기준으로 2주 전에 책이 출간이 됐고요. 굉장히 최근 판례까지 잘 반영된 잘 정리된 좋은 교과서고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국내에 나와 있는 노동법 교과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읽을 만한 책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노동법 개론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서 그 책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사실 마음이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교실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것도 더 되게 애썼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색해요. 여러분들도 어색하시겠지만 꼭 참아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게요. 뭐냐면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지루해요. 그래서 보통 30분 정도 강의를 온라인 강의 들어보시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1시간 반 하려고 해요. 이게 제가 강의를 못해서 지루한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보는 거라서 더 이렇게 정적이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지금 온라인 인강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눈을 마주치고 강의를 강의실에서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1시간이 넘는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첫 강의 시간은 이런저런 설명하고 강의 방법 이야기하고 인사 나누고 하면서 보통 시간들을 많이 보낸다고 하지만 오늘은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 관련 법들의 중요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훑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노동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영역부터 시작해서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의 기본 원리까지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강의안 출력해서 다 보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강의안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1쪽이에요. 노동법의 제정 이유 이렇게 써놨는데 노동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요즘 들어서 유명해진 얘기인데 세종대왕께서 노비들도 산전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리고 뭐 강사분이 TV에서도 하셔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럼 그게 노동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약서에 써있는 그 내용대로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을 그런 관계를 노동관계라고 하고 그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동법이에요. 노동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장제, 대규모 공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공장제 공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노동관계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공장제 공업 그 체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규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노동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그 노동을 한 것이 노동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노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급부 없이 그냥 노동을 제공한 것이 노비들의 노동이었었거든요. 근대적인 노동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산전의 휴가를 보장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좋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노동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노동법은 길어야 200~300년 전까지밖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 1800년대까지밖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 인류의 기원과 같이 하는 학문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노동법은 인류의 기원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산업혁명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게 노동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처음 생긴 건 영국이잖아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1700년대 후반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실용화했어요. 그러면서 1764년 이후에 그 대규모 직조기가 직조기가 증기기관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직조기들을 모아놓고 공장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그 농노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빈민으로 전락한 이후에 도시로 유입되는 빈민들이 공장 노동자들로 이렇게 신분이 전환되면서 이 공장 노동자들이 생기는 그 시점까지가 노동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영국으로 치면 1700년대 후반, 조금 늦은 유럽으로 치면 1800년대 초반까지 노동관계의 형성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이 당시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도시빈민이라는 말을 잠깐 썼었는데 영주들이 농노들에게 농사물을 받고 농산물을 받는 대신 토지를 빌려주고 이런 농노관계가 유지가 되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영주들이 그 땅에 목화를 심거나 양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아니면 직접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농노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유랑을 하게 되고 그 농노들이 유랑에서 떠돌다가 도시 근처로 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노동자 계급이 처음 생기게 되는데요. 노동자 계급이 처음 생겼을 때의 노동법은 노동법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계약법 체계에 따라서 계약을 맺자라고 해서 내가 너의 노동력을 살게. 그러면 노동력을 산 대가로 나는 너에게 임금을 지급할게.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임금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임금이 아니라 그냥 근로에 대한 대가였었겠죠. 이렇게 되니까 노동자들은 많고 사용자들은 적고 하니까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임금이 무한정 낮아지게 되겠죠. 사용자들은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고 근로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 당시의 노동 상황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고한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자는 쓸 고자예요. 아주 쓰고 힘든 고, 한자는 땀 한자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한자로 만든 거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힘들고 많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1800년대 초반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보통 이분들이 출근할 때, 그러니까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공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공장에 직조공들이 출근을 할 때 집에서 보통 4시쯤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런던 중심가에는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먼 교외 밖에 판잣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고요. 런던 시내 가까운 곳에 있는 공장에 출근을 하려면 2시간, 3시간 걸어서 출근을 해야 되죠. 보통 5시, 6시쯤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3시, 4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 12시에 퇴근을 하죠. 이분들은 집에 가면 거의 잘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낮에는 기계 옆에 앉아서 증기기관이 막 타오르는 그 기계 옆에, 돌아가는 기계 옆에 앉아서 많은 땀을 흘리면서 기계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들여다보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졸잖아요.
졸면 많이 또 채찍을 맞고 공장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그랬다고 해요. 이 당시 영국 의회에서 순회 판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노동 상황을 조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영 제국이 당시에 제일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였는데 평균 수명이 3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 이런 상황이 닥쳤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수기를 보면요. 공장에 가서 커다란 일을 돕는 소녀를 인터뷰한 기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 소년 보고 이렇게 소녀에게 너 왜 이렇게 많이 다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제가 일을 하다가 심부름을 잘못해서 채찍으로 맞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 채찍으로 맞았는데 이렇게 뼈가 부러졌어?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뼈가 부러진 이유는 저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흔들어 돌리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그랬니? 아니고 공장장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는 그렇게 매맞는 노동을 공장에서 하고 엄마는 기계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계를 들여다봐야 되고 아빠는 석탄을 캐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아니면 석탄을 퍼넣거나 아니면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하는 게 그 당시 노동 상황이었어요. 순회 재판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한 것이 1802년에 영국의 공장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장법의 내용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일시키지 못한다라는 12시간 제한이 이때 처음 생겨요. 아동에 대해서, 성인 남성이 아니라 아동에 대해서 생기는데 12시간 이상 일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은 아이들이 공장에서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월 1회 휴일을 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자라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 주일날 갈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쉬는 게 유급휴가가 아니고 무급휴가였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주 1회 유급 주휴일이 보장이 되고 있고 성인 남성들도 하루에 8시간 근로가 보장이 되고 있고요. 일주일에 12시간 연장 근로하는 것이 지금 막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이내로 일을 시키자라는 얘기가 법률에서 처음 나왔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었어요. 이 아이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 14살이 되기 전에 많은 수가 죽어나갔다고 하죠. 아이들이 14살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이 대영 제국의 평균 수명이 35살이 넘지 못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 아동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장법이 1802년도에 제정된 것이 현대적인 근로기준법의 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공장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노동보호 정도는 계속 높아졌고요. 이게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당시 후발주자였던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같은 곳까지 이게 전해져서 이 내용 각국의 공장법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법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에도 전달이 돼서 일본도 1800년대 후반에 공장법이 만들어지기 시작,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공장법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 식량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식량 폭동은 일하는 근로자들이 나 밥 먹고 살게 해달라고 식량을 달라고 일으킨 폭동이고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이 노조 활동의 시초라고 보고 있는데 노조 활동의 시초라고 보기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은 장인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당시에 수공업 길드가 있었고 거기서 고숙련 장인들이 도제들을 가르치면서 물건들을 수공업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익힌 기능으로 만들어낸 물건과 비슷한 품질의 물건을 기계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인들 밑에서 일을 배우던 도제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 사람들이 기계를 부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밤에 은밀하게 모여서 기계를 부수고 불태우고 다시 흩어지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이 기계를 파괴한 사람이 그 공장을 다 파괴한 다음에 근처에다가 러다이트라고 이름을 새겨놓은 쪽지를 던져놓고 갔다고 해요. 양피지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일지매가 탐관오리를 벌준 다음에 탐관오리 집 벽에다가 매화표창을 꽂아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러다이트라는 표식을 남겼다고 하고, 그래서 이 기계 파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러다이트 무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무브먼트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노동자들의 저항 운동은 아닌데,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 대한 그 사회에서의 부적응이 드러난 게 러다이트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러다이트 운동은 비록 노동자들의 운동은 아니었지만 사용자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을 계기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영국에서 생기게 되죠.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장법이 생긴 것을 시초로 점점점 노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노동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민법으로 규율되던 계약법으로 규율되던 일반 계약 원칙을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계약 원칙이란 무엇이냐면 대등한 두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간의 거래를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게 계약 원칙이에요. 그런데 노동관계를 보니까 사장님은 한 사람이고 근로자들은 수백 명이잖아요. 일대의 다수의 관계. 그런데 그 일대의 다수의 관계가 힘센 하나, 힘없는 다수의 관계들란 말이죠. 이게 힘의 불균형이 생겨요. 수적인 불균형과 힘의 불균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상한 관계가 초기의 노동관계였었는데요. 이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민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겠다. 특별한 법 원칙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동법입니다. 이 노동법은 그래서 오늘날도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는 민법, 상법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로조건, 근로조건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별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이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환경 이런 게 다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서로 간의 합의로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때 영국 의회에서 처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이 거래계약 관계에서 결정되는 근로조건을 국가가 어느 수준 이상 끌어올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노동법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최초의 노동법의 역사는 길어봤자 1802년 정도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노동조합이 처음에 근로자들한테 저항할 때 영국 사회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폭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로자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사장님 집 앞에 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밤에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들고 있다면 사장님은 이 사람들을 다 경찰에 신고하겠죠. 경찰관들이 와서 보면 그냥 폭도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에 와서 한 사람을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근로자들이 모여서 단체 협약을 하자고, 단체 협약을 맺자고, 단체 교섭을 하자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강도행위, 특수폭행행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노동조합 활동, 근로자들의 단체 활동은 형법에 적용을 받는 범죄 행위라고 인식이 됐었죠. 이게 비범죄화 돼가는 것이 노동조합법,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 간의 노동력의 거래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만 놓아둘 수 없겠다. 국가가 집에 개입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개별적인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제의 발전의 시작이었다면, 근로자들이 모여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협박하는 것, 이것을 비범죄화해야 되겠다. 형법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노동조합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발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쪽에 보시면 영국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1875년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을 법제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실 게 있는데, 법제화했다는 것은 이때부터 딱 지켜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전태일 선생님께서 분신 자살하신 게 1970년도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주장했던 것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어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게 53년도고요. 전태일 선생님께서 몸에 불을 붙인 게 1970년대고요. 제가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게 1991년도예요. 그런데
91년도에도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동법은 안 지켜지는 법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875년에 노조 활동에 대해서 형사면책이 법제화됐다고 해서 바로 노동조합 활동이 이때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문 법률이 불문법 국가인 영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1946년에 헌법정문에서 파업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시했고요. 뜻밖의 우리나라랑 별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명시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의 노동문화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독일에서는 1891년에 영업조례, 이 당시 조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요. 정부 시행령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공동결정제도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시작하게 공동결정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죠. 이게 노동법의 시작이고 노동조합의 저항활동의 합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활법률 뭐 이런 거 들어보시면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을 통해서 유럽 대륙 쪽의 법체계도 수용을 하고 또 일본을 통해서 미국식의 법체계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그 전통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은 혼합계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계수됐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설명, 말은 쉽지만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이걸 지금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모범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찾았습니다. 지금의 독일하고는 조금 다르죠. 프로이센은 지금 독일로 이어지긴 하지만 영토를 기준으로 보면 독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프로이센의 법제도를 모범으로 삼았고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 수입이 돼서 일본에서 이것이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물론 노동법에 바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노동법 학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됐습니다. 이게 일본 노동법의 근간이 됐고요. 근데 그 일본 노동법의 근간을 이룬 이 독일의 이론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경성제국대학이나 보성전문 같은 데서 이미 일제시대 때 노동법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독일 법계 이론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에 패한 다음에 연합국 그 총사령부의 군정을 받게 됩니다. 연합군 총사령부 사령관이 오성장군 메가더였잖아요. 이 메가더는 미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인 이 메가더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미국 법제를 일본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 노동조합법에 노동위원회라든가 부당노동행위제도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53년도에 우리나라가 노동법을 만들면서 일본법을 베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혼합계수가 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교재 3쪽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노동법도 대륙법의 영향과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명치유신 때에는 유럽 대륙의 영향을 받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대륙법계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체 협약을 어떻게 사용자가 준수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단체 협약을 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 노동법 이론이 형성되어 갔고요. 영미법계는 단체 협약 이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만나는 게 우선 큰 일이었었어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만나달라, 우리 교섭하자라고 하면 사용자는 이것을 회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교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었죠.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노동법 이론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율하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단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그것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면 국가가 나서서 이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노동위원회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노동위원회 제도가 굉장히 미국적인 제도죠. 이게 일본으로 들어온 다음에 195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노조법을 만들 때 그것이 우리나라로 직수입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역시 노조법 안에 단체협약법제가 들어있고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들어있고 또 노동위원회 제도가 들어있어요. 물론 지금은 노동위원회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도 일본을 통해서 개수하게 됐지만 그 대륙법계와 유럽법계, 영미법계를 혼합 개수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 한 뒤로 넘어가시면 4쪽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풀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아, 이랬구나 라는 것들을 강의안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동법의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강의안 5쪽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일본식의 법제도와 일본식의 학문체계가 우리나라에 이식이 됐죠. 그러면서 일본식의 법 이론들이 형성이 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유럽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혼합개수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 사람들은 1926년도에 우린 노동쟁이 조정법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전시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노동쟁이 조정법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치안유지법으로 모든 노동쟁이, 노동조합들의 활동들이 그 형사처벌의 대상 또는 탄압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치안유지법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의 시초가 되죠. 그리고 광복 이후에 곧바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게 돼요.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간 이승만 정부가 이승만 정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약간 부정선거로 약간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발췌 개헌을 통한 직선제 제도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고 또 부산에 피난 가 있는 동안에 54년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노동계 지금의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인데 지금의 한국노총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대한노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약간 당근을 던질 필요도 있고 뭐 이런 상황 하에서 53년도에 급하게 노동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재정노동 3법이에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53년도에 만들게 되죠. 시간이 없었고 빨리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 개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전들에는 일본법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뒤로 큰 틀의 변화는 없었어요. 쭉 그냥 이어져 오면서 아주 결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1989년도에 취업규칙 분리입 변경 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분리입 변경 조항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1997년도에 정리해고라고 우리 보통 말하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고요. 2007년도에 이게 다시 한번 싹 전면 개정되는데 이것은 한글화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개별적 근로기준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모방했기 때문인데 사실 근로기준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이런 것들이 취업규칙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개별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종합법전인 근로기준법을 만드는 법체계를 수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징계, 해고, 취업규칙, 기숙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하나의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전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사실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게 1963년도는 우리나라에 아주 극단적인 군사정권이 들어서 있을 시기예요. 이때 기업별 노조들을 와해하기 위해서 산별 노조 형태를 강제하는 특징을 가진 노동조합법이 있었고요. 1973년도로 가면 다시 산별 노조 내용을 전제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산별 노조의 힘을 약간 빼려는 시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오면 사업장 단위 노조만 허용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을 갖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큰 변화는 겪지 않고 있다가 1987년도에 민주화 투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에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전국 단위 산별 노조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다시 생기게 됐고요. 97년도에 노동쟁의 조정법과 노동조합법이 합해지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최초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부칙으로 일정 기간 허용을 유예하는 입법 형식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이것이
2010년도까지 쭉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이어져 오게 되고요. 2010년도 1월 1일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그리고 전임자 이외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에 대한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한도 허용, 그리고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 시행, 이런 것들이 반년씩 1년씩 격차를 두고 시행이 되면서 2011년 여름부터는 모든 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이렇게 노동조합법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의 과정은 제가 교재 8페이지 이하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노동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우리 노동법 법전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과 기본 원칙,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신가요? 저는 떠드느냐고 하나도 안 지루한데, 지루하신 분은 영상을 잠깐 멈춰놨다가 다시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 9쪽입니다. 9쪽 보시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해놨어요. 우리 강의 한 부분 제가 법전을 적어놨죠? 상시라는 말 요즘 잘 안 써요. 하지만 이 상시라는 말은 예전부터 써왔던 거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이 5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1953년도 아직 이건 전쟁이 끝난 직후네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 부산에서 만들어진 법전이니까 얼마나 옛날 말이 많이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상시란 말 잘 모르는데,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이 상시를 뜻을 정의를 했어요. 3개월을 평균하여라고 뜻을 정의했고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3개월을 평균해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은 법인이고요. 사업장은 그 지역적인 의미에서 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인 하에 여러 지역의 대리점이나 지점이나 아니면은 그 공장들이 있다고 하면 그 각각이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면 그 근로기준법이 따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이하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4명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해고 규정,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엔 적용이 안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퇴직금, 주휴일,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9쪽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밑에 4인 이하 적용 규정이라는 표는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법전 조항들 이렇게 우리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옮겨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은 근로자예요. 근로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관계를 맺어서 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노동력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고, 근로자들은 그래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종속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렵만 해도 인격적인 종속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 대신 경제적인 종속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 그런 것들은 대충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근로계약관계의 특징은 종속노동관계라고 규율이 되고 있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종속노동관계에 적용되는 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를 한번 보시면, 반면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사업주는 법인이에요. 회사가 법인이면 그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되고, 개인 오너가 있는 법인 아닌 회사라면 그 오너, 사장님이 사업주예요. 그리고 사업경영 담당자는 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 또는 대표이사, CEO, 이런 분들이 사업경영 담당자고, 인사총무부서에서 근태를 관리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노무 담당 부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라고 해서 이런 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쪽 보고 있어요. 강의 한 11쪽인데요.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입니다. 이건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문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계약, 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것을 강행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 제4조를 보시면요. 이것도 우리 강의한 13쪽에 있는데 4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약간 선문답하는 것 같죠? 어벙벙한 굉장히 좋은 얘기를 그냥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들이에요. 기본 원리들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한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담고 있는 거고 시대가 아무리 많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원칙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날 듣기에 너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법전에 담기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애를 썼던 역사가 요 뒤에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강의한 13쪽에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준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강의한 14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균등한 처우.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도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를 선언한 일반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죠. 파견법에 의해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돼요. 이 법에 위반해서 차별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구제 신청에 따라서 차별 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기간제 근로자냐 단시간 근로자냐 파견 근로자냐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4가지를 선언을 하고 있죠. 이 차별금지의 일반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균등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법이 없어도 파견법이 없어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없어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 기한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 모든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6조를 기초로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사용자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차별을 하면 국가에 대해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이 차별금지에 있어서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차별하면 안 되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 차별금지의 영역으로는 여기도 제가 그 강의안에 차별금지 사유라고 적어놨네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 있습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조문에 써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16쪽이에요. 남녀의 성은 결정되어 있는 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나 성적 취향은 아니고 결정되어 있는 성, 신체적인 성, 외관에 따른 성을 이야기한다고 보고요. 보통 이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느냐, 외관을 통해서만 밝히면 되느냐, 뭐 논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신체적인 외관을 기초로 한다는 데에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07년도 전에는 그냥 남녀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국적은 국적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야기해요. 일본에서는 이 국적에 민족이나 인종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민족, 인종이 포함된다는 것이 일본 학계에서의 다수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적은 국적을 의미할 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을 위반하면 사용자가 처벌돼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죄형 법정주의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건들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적은 국적으로만 봅니다. 신앙도 신앙으로만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종교적인 그 이념 이외에
정치적인 신조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에요. 약간 맞지 않죠. 왜냐하면 남녀의 성이랑 국적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 신앙에 오면 약간 이걸 확장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교도냐, 기독교도냐, 신천지냐, 뭐 이런 거 묻지 않고요. 이런 걸 묻는 게 원래 종교적인 부분,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계의 다수설은 정치적인 신념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일관된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남는 것이 사회적 신분이에요.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17쪽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1953년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 무엇인지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았겠죠. 신분제가 아직 그 신분제의 잔재가 남아있을 무렵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2021세기가 된 오늘날에는 사회적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 무슨 뜻일까?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 돼버렸죠. 이 사회적 신분이 근로기준법에서 그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계약직 근로자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일찍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1990년대 무렵부터 계약직 근로자와 아니면 공채 정규직 근로자라는 이 개념이 그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고요. 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직 근로자라는 신분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신분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노력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사회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회적인 지위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평가가 반영된 지위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인 평판이나 지위를 사회적 신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이 맨 처음에 계약직 근로자라는 신분이 사회적 신분은 아니야 라고 본 이유는 내가 여기서는 계약직 근로자지만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취업할 때 정규직으로 갈 수 있잖아.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게 2010년대 이후에 최근이죠. 최근이 2010년대 이후가 아니라 2020년이 가까워지는 2018년, 19년 이 무렵에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 나의 지위를 바꿀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신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우리 하급심 법원들이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2017년도 이 무렵에 사회적 신분을 둘러싸고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이분들 사이에 유사한 또는 동등한 일을 하는데 그 처우나 근로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균등처우조항 위반이다라는 하급심 판결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중간중간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야라는 판결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슷한 숫자의 하급심 판결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동법 개론 시간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까 궁금하시면 좀 이게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를 좀 보시다가 균등처우 조항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학계에서는 작년쯤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거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올해는 내릴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넘어갈 수도 물론 있어요. 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은 올해 안에는 법원이 좀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한 17쪽을 보시면 부정설과 긍정설 그리고 각각에 해당된 법원 판결문들을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6조 위반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하나당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고요. 균등처우는 제가 일반적인 차별금지 조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쪽에 보시면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 법률들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조항과 차별금지 사유들을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들 중에 대다수는 뒷부분에, 그러니까 10강, 11강쯤 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균등처우 조항은 차별금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의 한 19쪽 보시면 개별 법률들의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뭐 이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별 법률들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19쪽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뒤에 이번 학기 끝날 무렵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로서 강제근로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억지로 일하시나요? 폭행당하고 막 맞으면서 억지로 일하세요? 집에 간다면 못 가게 하고 감옥에 가두나요? 이런 일이 없죠. 근데 산업혁명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LO 핵심 협약 중에 하나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죠. 그 두 개의 조항이 있는데 29호 협약, 75호 협약이 있어요. 이것을 비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비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적인 그 지위를 고려했을 때 비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강제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대비하고 비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항을 한번 보시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얘기가 회사 그만두려면 3개월 전에 얘기해야 돼. 회사 그만두려면 한 달 전에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요. 물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민법에 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도저히 일 못하겠어. 나 그냥 그만둘 거야. 그냥 나갈래. 내일부터 출근 안 해. 라고 해도 딱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근로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죠. 그리고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고 이것에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21조에 보시면 폭행금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사하시고 나서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 때만 해도요. 제 입사 동기 맞는 거 제가 봤어요. 이렇게 등짝도 맞고 뒤통수도 맞고 발길도 차이고 뭐 옛날 분들 말로 조인트 까인다 뭐 이런 말도 그런 것도 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요즘엔 그런 일 없죠. 뉴스에 가끔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좀 놀라기는 하지만 이런 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것도 위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 중간착취 배제 근로기준법 제9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의 근로관계에 다 누군가가 개입해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관계에 끼어들어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게 중간착취 배제 조항이에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락이 됩니다. 이 법률이 허용하는 형식에는 직업소개업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파견업이 있어요. 이런 경우 법률이 허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을 노예화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금지가 되는 거고요. 법률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간이한 23쪽에 정리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민권 행사 보장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그날 회사 다 쉬시나요? 알 수 없죠. 이게 총선거 날 회사를 쉴 수 있는가? 이게 공민권 행사 보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투표를 못하도록 막지만 않으면 돼요. 공민권 행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투표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공의 직무들이 있는데 이것은 강의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가 공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요즘처럼 6시부터 투표할 수 있는 시대에는요. 9시까지 출근하는데 투표하고 출근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공민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날을 휴일로 했을 경우에 그 휴일을 유급으로 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어서 무급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시간을 주긴 해야 되지만 기회를 보장하긴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유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예비군 훈련은 우리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간 그 시간은 무급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죠. 이게 공민권 행사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공민권 행사 보장 원칙도 위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여기까지가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과 원리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제가 노동법의 시작부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법의 기본 원리까지 쭉 한번 훑어봤어요. 제 말이 좀 빨라서 힘드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처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러려니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2회차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